일단 국문학의 역사는 여러분들 공부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국문학의 역사는 일단 목차가 되게 중요해요. 목차. 여기 지금 목차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목차만 잘 공부하셔도 웬만큼 공부할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제일 앞에 차례라고 나온 거 있죠. 1번 문학사 시대 구분의 관점 이렇게 나오죠. 여기만 쭉 읽어도 한 5점 정도는 맞아요. 5점 최소. 5점 정도, 5점이나 5문제 정도 되고요. 거기 이제 문학사 시대 구분의 관점에 보면 이제 원시 문학이 있고요. 2번에 원시 문학. 그래서 이거 원시 시대의 문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구석기와 신석기로 나눠지는 거예요. 원시 시대가 구석기 시대, 뭐 국사 시간에 배운 것처럼 신석기 시대. 요게 다 원시 문학에 들어간다.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고 목차부터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고대 문학에서는 이제 건국신화, 국중대회, 건국서사시 나오는데, 이 국중대회라는 말이 있어요. 국중대회. 국중대회, 이게 뭔 뜻일까요? 국중대회. 국중대회라는 게 뭐냐면, 나라에서 하는 굿을 말하는 거예요. 나라 굿. 나라에서 이제 굿으로, 옛날에는 무당이 다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 굿을 우리가 국중대회라고 하는 거예요. 국중대회. 옛날에 왕이 무당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보시면 국중대회 건국서사시. 그러니까 나라가 세워지면 항상 그 나라와 관련된 서사시가 생긴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조선, 부여 뭐 쭉 나오죠. 탐나. 탐나는 제주도에 제주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주도에 서사시가 있다. 이런 거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대에서 중세로의 이행기 문학에서 뭐 시대설정, 전설민담. 여기서 이제 여러분 좀 알아두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화, 전설, 민담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이제 여러분 국문학을 뭐 안 하셔서 그러는데, 신화, 전설, 민담은 신화가 한번 생기고 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이 전설과 민담이 생겨요. 바로 신화, 전설, 민담이 있는 게 아니고, 일단 나라가 만들어질 때 신화가 생기고 나서 어느 정도의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전설과 민담이 생긴다. 그래서 이 전설과 민담이 그 4.2로 나오는 겁니다. 거기 그 신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3.1에 보면 건국신화가 있는데, 4.2로 가면 전설 민담으로 된 것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전설 민담이 생기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중세 전기문학 제1기 3국 남북국 시대 이렇게 나왔죠.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국문학 역사에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이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다음 중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런 게 한 30문제가 나와요. 자, 다음 중 그 중세 전기문학 제1기에 해당하는 시기는, 1번 뭡니까? 삼국 남북국 시대, 2번 고려 전기, 3번 고려 후기, 4번 조선 전기. 이런 문제가 한 30문제 나옵니다. 그런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걸 되게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목차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전기문학 1기가 삼국 남북국 시대다. 그리고 이제 삼국 남북국 시대니까 이때는 한문학이 당연히 등장을 하죠. 한문학이 중심을 이룬 시기다. 그래서 한문을 사용했고, 나라의 위험을 알리는 금성문. 여러분, 금성문이라는 게 뭐냐면 비석에 새겨진 문장을 금성문이라고 합니다. 비석. 우리가 이제 누가 돌아가시면 무덤이 있고 그 위에 비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비석에 새겨진 글을 우리가 금성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노래의 새로운 모습에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한가로 들어가요. 한가 5.3에. 근데 이 한가라는 것은 우리가 향이라고 하는 게 시골 향자, 시골 향자 여기 쓰죠. 향가하면. 그래서 향가니까 이게 시골의 노래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향자는 우리나라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노래, 즉 어디 노래입니까? 신라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향가라는 의미 자체. 시골 노래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향가가 신라시대 노래죠. 음독과 훈독으로 나눠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게 향가가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향가와 사내가라는 게 있는데, 이 사내가라는 말이 또 좀 말이 어려운데, 여러분 이제 국문학을 공부하시다 보면 용어들이 좀 어려워요, 말이. 사내가라는 말은 뭐냐? 사내가 뭘까요? 사내가. 번뇌를 노래한다는 뜻이에요, 번뇌. 인간의 번뇌를 노래해서
향가는 4구체 향가가 있고요. 8구체 향가가 있고 19체 향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4줄짜리 향가, 8줄짜리 향가, 10줄짜리 향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보통 4줄짜리 향가는 번뇌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번뇌를 이야기하려고 폼잡다 끝나버려요. 폼잡다 끝나서 주로 이 8구체와 19체 향가들이 산해가 향가로 들어가요. 4구체는 그냥 일반적인 향가고요. 4줄, 8줄, 10줄 4구체, 8구체, 19체가 있습니다. 이제 이 4구체, 8구체, 19체가 어떤 향가가 있는지까지 공부하면 좋은데 너무 머리 아프니까 하여튼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향가의 실제, 불교. 향가를 부른 사람이 누구죠? 향가를 이걸 이제 좀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문학 담당층이라고 해요. 문학 담당층. 향가를 부른 문학 담당층이 누굴까요? 향가를 부른 문학 담당층. 이게 낭승이에요, 낭승. 낭승이 뭐냐면 화랑 또는 승려를 할게요, 승려. 이 향가는 되게 불교적이잖아요. 그래서 승려들이 부른 승려들이 부른 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랑들이 부른 노래들도 좀 있습니다. 화랑과 승려가 부른. 그래서 그걸 낭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낭승.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교를 따른 노래 월명사와 충담사가 있는데, 월명사의 대표적인 작품이 뭐죠? 월명사. 제망매가. 그렇죠, 제망매가. 월명사는 제망매가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도솔가가 있어요, 도솔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게 월명사의 작품이고, 이건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충담사는 두 가지 작품이 있는데, 충담사는 찬기파랑가 있어요. 기파랑의 인격을 찬양하는 노래. 그 다음에 안민가라는 게 있어요. 안민가.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노래. 두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재밌는 게 향가를 공부하면 월명이니까 달월자에 밝을 명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본명이 월명이냐, 이 사람이 월명이 갈 때 막 달들이 월명을 막 쫓아왔다는 거예요. 막 가는 데마다. 그래서 월명. 충담은 충성스러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해서 충담이냐, 아니면 본명이 충담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월명사와 충담사가 한가지 대표적인 작가고 넘겨볼까요? 설화에 나타난 상하 남녀 관계라고 해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5.4.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신화적 상상의 유산, 신화라는 것의 상상력, 그 다음에 고승이라는 건 뭐냐면 높은 단계에 이른 승려, 그걸 고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승의 신이한 행적, 아주 기이한 행적들 있죠. 영담, 하치민의 소망과 시련, 설화의 정착과 변모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5.4 부분에. 그 다음에 연극의 자취를 찾아서 해가지고 연극들이 나와요. 뭐 중세, 고구려, 신라 이런 데 연극이 있다. 이렇게만 알면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남북국 시대. 남쪽과 북쪽이죠.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것이 발해문학이, 발해문학 5.6.1이 이게 북국이 되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건 다 남국이 되는 거예요. 남북국 시대. 여러분이 흔히 중고등학교 때는 통일신라시대 이렇게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 통일신라시대가 남북국 시대예요. 여러분이 공부하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 한문학의 성숙과 채치원이 등장합니다. 채치원. 워낙 유명한 육두품 출신의 채치원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의 해운대가 해운이라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채치운의 호예요. 채치운의 호. 채치운이 머물다 간 곳. 그래서 해운대. 그 해운대에 가보면 이게 써놨어요. 근데 별로 안 보죠, 이런 내용을. 근데 하여튼 해운이 채치원의 호입니다. 그래서 신라 문학의 성숙과 채치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세 전기문학체 2기가 고려 전기예요. 중세 전기문학체 2기 고려 전기. 이렇게 잘 알아두십시오. 중세 전기문학 2기 고려 전기. 그러니까 여기서도 전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문학이고 그다음에 2기 이렇게 나오면 고려 전기.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 보시기 전에 지금은 이런 게 있나 보다라고 하고 시험 보시기 전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좀 이렇게 여러분 걸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6.1에 쟁패, 투쟁을 하는 거죠. 창업의 신화적 표현 나오죠. 항상 나라가 만들어지면 신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려 전기 향가. 향가는 원래 신라의 노래인데요. 고려 때까지 가는데 고려의 향가는 별로 영향가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려 시대의 대표적인 향가가 뭔지 아세요? 고려 시대 대표적인 향가? 이게 바로 도이장가라는 거예요. 예종이 쓴 도이장. 그러니까 김낙과 신승겸이라는 왕건을 위해서 이제 태조 왕건을 위해서 죽잖아요. 대신 그 왕건의 옷을 입고 김낙과 신승겸이라는 두 장수를 애도하는 노래다. 이 애종의 도이장가가 있는데 별로 그렇게 작품성이 뛰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향가는 거의 신라의 노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전기 향가 행방, 이거 아까 설명했지만 이 예종의 도이장가를 기점으로 해서 점점 시들어져요. 과거제, 이제 고려 때 과거가 등장을 하죠.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최승로, 뭐 박인양, 뭐 이거는 나오겠지만 이 박인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박인양. 이 박인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우리 어떤 설화 있죠, 설화. 그 설화를 그 재정립을 한 뭐 그런 분이 박인양입니다. 뒤에 가서 이제 박인양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도 나오지만 수의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6점 보세요. 6.5의 설화와 역사사의 민간 정신의 저류. 저류라는 건 바탕이라는 뜻이에요. 바탕. 저류. 그다음 수의전 나오죠. 삼국사. 이 수의전의 저자가 박인양이라는 설이 상당히 많고요. 수의전이 뭐냐? 수의전이라는 말이 여러분 뭐예요? 수의전. 여러분 공부를 할 때는요. 물론 이제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시험을 위해서 공부만 하면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나중에 방송대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 학기가 딱 되면 무슨 과목을 뭘 배웠지는 당연히 생각이 안 나고 무슨 과목을 공부했지 생각하는데 막 3박 4일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객관식 위주로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거. 수의전을 한자 넣겠어요. 수의전. 그러니까 이게 특수한 숫자의 달을 이자거든요. 수의전. 그 수의전은 뭐냐? 요즘 말로 하면 뭐냐? 수의전은 기묘한 이야기. 이런 정도로 보는 그 수의전. 아주 독특한 이야기들, 설화의 독특한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걸 우리가 수의전이라고 한다. 박인양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삼국사기는 당연히 김부식이 만든 작품이다. 이런 건 아시겠고, 우리가 전기, 귀족문학, 묘청의 난과 정지상, 그 다음에 김부식의 시대 이렇게 나왔죠. 나중에 김부식이 정지상을 죽여요. 이 김부식과 정지상은 같은 동문수학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정지상이 엄청나게 그 시적인 능력이 뛰어났어요. 문학적인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김부식도 시를 썼지만 정지상만큼 시를 못 써요. 나중에 그래서 정지상의 그 뛰어남을 저주를 해서 결국은 죽이게 됩니다. 김부식이 정지상을 죽여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묘청의 난 뭐 이런 건 역사 시간에 배웠겠지만 정지상의 이제 대표적인 작품이 뭐 그 대동강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우월장대 초색다 송군남포 동비가 대동강수 하시진 별루년년 천록파라. 그래서 대동강 물이 언제 닿을 것인가 해마다 이별의 눈물이 푸른 물결에 덧붙이네. 뭐 이런 작품을 썼거든요. 엄청난 그 뻥이죠, 뻥. 그러니까 대동강에서 이 남녀가 헤어질 때 여인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니까 대동강 물이 마를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걸 쓴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중세 후기문학 제1기가 바로 그 밑에 보면 고려 후기가 돼요. 여러분 이제 그 국문학사 공부는 이렇게 목차만 딱 봐서요. 거의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목차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중세 후기문학 제1기가 고려 후기인데 무신난, 몽골난, 문학, 시대변화의 추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김극기는 여기다가 좀 써놓으실래요? 7.1.2 이게 농민시를 써. 농민들. 그러니까 양반인데 양반이 농민시를 쓴 사람이 김극기고요. 중림고회라는 말은 뭐냐면 중림이란 건 대나무 숲이라는 뜻이에요. 고회는 아주 높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니까 중림고회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담양에 가면 담양에 중록원 이런 거 있죠. 이런 데 가서 아주 뭡니까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토론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림고회란 말이 좀 말이 어려우면 담양의 중록원에 가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씨 정권의 문인들과 이규보는 워낙 유명하죠. 이규보는 뭐 뒤에 가서 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이런 문학적으로 뛰어난 그런 사람이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불교 문학의 새로운 경지로 가서요. 그래서 이제 불교 문학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중고려 후기, 고려 때만 해도 불교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민족사 제2인식에서 동명왕편, 제왕운기 이런 작품이 나옵니다. 이 동명왕이라고 하는 건 주몽을 가리키는 거죠. 주몽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해동 고승전, 뭐 삼국유사. 삼국유사라는 말은 뭐냐? 여러분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가 있는데 삼국유사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삼국유사. 유사가 뭐냐면 이 유라는 게 빠져있다는 뜻이에요. 삼국사기에 빠진 내용을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이 삼국유사인데 이련이라는 승려가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삼국유사에는 향가가 실려있어요. 향가 작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국문학을 공부할 때 가장 여러분이 읽어야 될 필독서가 뭐냐? 뭘까요? 삼국유사예요. 아, 삼국유사를 아직 안 읽어봤다 하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이제 정말 재밌는 설화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 그 다음에 이제 7.5에 사람의 일생서술 전이 나와요. 전. 이 전이 되게 재밌어요. 가전이라고 하는 7.5.4에 나오는데 가전체를 가리켜요. 가전체. 가전이라는 게 이 가전이 한자로 어떻게 쓰냐면 빌릴 가자에 빌린다는 뜻이에요. 전할 전자예요. 가전이라는 게. 가전. 이 가전이 뭐냐? 이 사물을 의인화하는 거예요. 사물을. 그래서 이 가전체 특징은 첫 번째는 인물의 생애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의인화가. 이 가전체입니다. 그래서 가전체 대표적인 작품 몇 개 고른다면 뭐냐? 공방전이라는 게 있어요. 공방전. 여러분 공방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공방이 뭘까요? 공방. 이 공자가 무슨 공자예요? 이 구멍공자예요. 구멍공자. 이게 네모방자.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나요? 동그란 거 안에 네모가 있어요. 뭡니까? 돈. 예, 돈이 엽전. 그래서 이 공방전은 엽전을 의미한 거예요. 엽전.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국순전, 뭐 국선생전 이렇게 나와요. 국순전, 국선생전. 딱 보니까 뭐 같아요? 술이 있겠어요. 요즘도 술 중에 국순당이라고 있죠. 국순당. 술 있잖아요. 이게 술이에요. 술. 국순전. 이게 다 술을 의인한 거예요. 술이 국순이고 뭐 그다음 지팡이를 의인한 게 정시자전. 시중 드는 사람이에요. 지팡이. 이 지팡이가 이 정자 쓰잖아요. 지팡이가 쓰겠잖아요. 시중 드는 사람. 정시자전.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사물을 의인화해갖고 쓰는 거예요. 이거 재밌습니까? 정시자전. 이거 말고도 진짜 많습니다. 자, 그 가전체가 있다. 그래서 이 생애를 이야기했고 인하했다. 자, 그 다음에 소각가사와 소악부란 말. 또 이 말들이 어려워요. 자, 소각가사와 소악부라고 있는데 소각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소각가사라고 하는 것은 이 소각. 그러니까 일종의 뭐랄까요. 삼국시대를 지나서 이제 고려시대로 갔잖아요. 고려 후기. 이 고려 후기가 되면 이 소각가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뭐랄까 비공식적인 행사에서 쓰이는 음악을 소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각이라는 것을 좀 모르시면 좀 써놓으세요. 비공식적인 행사에서 쓰이는 음악을 소각이라고 합니다. 소각가사 이런 게 있고 소악부 이 말이 또 좀 어려운 말인데 소악부라는 게 뭔 소리냐? 소악부가 이건 좀 뒤에를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재 126쪽을 잠깐 펴보세요. 126쪽인데 이것도 이제 또 설명하려면 또 길어지는데 악부부터 좀 설명해야 돼. 거기 126쪽 보세요. 7.2쪽 소악. 악부라는 게 뭐냐? 여러분 악부가 뭐예요? 악부가 뭐냐면 한무제 때 중국이 이제 한무제라는 왕이 있는데 지어진 음악을 담당하는 관청이에요. 음악을 담당하는 관청. 자, 요걸 악부라고 하는 거예요. 악부는 음악을 담당하는 관청인데
그래서 이 악부 시대의 이제 노래인데 소악부는 뭐냐? 소는 작은 악부냐 이런 뜻이 아니라 자 소악부잖아요. 소악부 이건 뭘까요? 우리나라의 악부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원래 악부는 한 문제가 만든 관청이라고 했잖아요. 음악을 담당한 우리나라의 악부. 그러니까 소악부는 도대체 뭔 소리냐? 소악부는 뭔 소리냐가 127쪽에 나와요. 127쪽. 그 127쪽의 그 마지막 단락 소악부는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에 보면 시조를 만들어냈다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있나요? 그 전체를 이렇게 네모를 하나 쳐놓으세요. 소악부는부터 만들어냈다. 그래서 소악부는 우리말 노래 특히 민요에 다가간 한시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 소악부라는 것도 이제 좀 이야기가 복잡해지는데 우리가 이런 거예요. 소악부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향가 또는 향가 또는 이제 향가가 말고 뭐 있으면 고려시대는 고려가요. 고려가요. 향가보다 고려가요가 많으니까 고려가요만 쓸게요. 이 고려가요를 뭘로 만들었다? 한시 형태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쉬워요. 소악부라는 것은 고려가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쌍화점이 있어요. 그 쌍화점이라고 하는 고려가요를 한시로 만들어버려요. 그런 걸 우리가 소악부라고 한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문학적인 것이 그래서 우리말 노래 민요에 다가간 한시 이런 뭔 말인지 알겠어요? 민요라는 것은 고려가요란 말이에요. 고려가요가 궁중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 한시로 쓴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앞장으로 넘어가서 다시 소악부 설명드렸고 설화, 무가, 연극. 자, 7.7에 설화는 뭐 옛날 이야기고 무가는 무당의 노래고 무가 연극이죠. 그 다음에 경기체가, 시조, 가사. 경기체가라는 것은 7.8에 이게 뭘까요? 경기체가가 뭐예요? 경기체가가 뭐냐고 물어보면 경기체가의 경기가 뭔 뜻이에요, 여러분? 경기체가의 경기. 경기가 뭐냐면 광경이라는 뜻이에요. 광경. 경기도가 아니고 광경. 광경을 노래하는 광경을 이야기하는 노래를 경기체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한림 제유가 만든 경기체가가 뭐죠? 야, 너무 안 배우셨구나. 한림 제유, 한림의 여러 유학자들이 막 잘날지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한림별곡이거든요. 이게 최초의 경기체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과거 시험장에서 글을 막 일필일지에 그런 시험 보는 광경 그것이 어떠합니까? 경기체가예요. 그래서 이제 경기체가 시조. 시조는 뭐냐? 시절 가조의 줄임말이에요. 써보세요. 시절 가조. 이게 줄임말이 시조인데 시절 가조가 뭐냐? 요즘으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유행가. 그 당시에 막 그 뭡니까? 그 태산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그게 요즘 그 뭡니까? 우리 그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조가 나오고 가사는 시조를 길게 들이뺀 거고요. 가사는 시조를 길게 들이뺀 거.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 문학 제2기가 조선 정기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게 시험 문제 이제 봐보세요. 기말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가. 내기 너무 좋잖아요. 다음 중 조선 후기 문학 제2기에 해당하는 시기는 이렇게 중세 후기 문학 제2기에 해당하는 시기는 이렇게 그래서 고려 전기, 고려 후기, 조선 전기, 조선 후기 그렇게 나옵니다. 시험에. 기말 시험 봐보면 이런 문제가 선언 문제에 나와요. 선언 문제. 자, 조선왕조 한문학의 정착해서 뭐 정도전 알죠? 뭐 조선의 브레인 아닙니까? 그다음 권근, 원천석, 길제. 이 원천석이나 길제는 어떤 사람이냐? 고려를 중시한 사람이에요. 고려의 충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정몽주하고 비슷한 거예요. 정몽주. 원천석, 길제는 조선을 이렇게 원하지 않고 고려의 충신.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문학이 당연히 만들어졌고 훈민정음 나왔네요. 8.2에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죠. 훈민정음. 자,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언제 만들었죠? 1443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1446년에 반포를 해요. 그러니까 3년 있다가 이제 반포를 합니다.
훈민정음이고 용비어천가. 용비어천가라는 건 뭐냐? 용비어천가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용비어천가가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용비어천가는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들이 하늘 날아다니는 이야기예요. 용은 누구냐? 왕을 가리켜요. 맞죠? 용의 눈물. 옛날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왕. 우리가 이렇게 잘 된 거는 뭐다? 하늘의 뜻이다. 조상덕이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용비어천가 읽어보면 엄청난 뻥이 많아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읽어보면 막 예를 들어서 어떤 왕이 우리 조상의 왕이 있었다. 막 산이 엄청나게 히말라야 산맥 같은 곳이 있어. 그럼 막 말을 타고 갔는데 말을 한 3번 타면 막 꼭대기에 올라가. 말을 한 번 3번 타면. 그리고 그 어떤 왕이 있었는데 남이섬 같은 섬에 있어. 자기가 있을 때는 아주 섬이 멀쩡했어. 섬을 나오자마자 막 섬이 우아래로 무너져 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되게 우리 그 조선을 세운 왕들의 뭐 용감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악장이라고. 이 악장이 또 뭐냐? 악장은 거기 악장 나오죠. 그 8.3의 악장은 뭐냐? 뭘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이 축포의 축포. 떴다방이 떴다방.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악장이 뭐냐? 떴다방이다. 그러니까 악장은 조선이 만들어질 때 잠깐 나와요. 잠깐. 나왔다가 슉 사라져버려요. 악장은 뭐냐? 조선을 막 찬양한 노래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악장입니다. 악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악장은 훈민정음 이후 용비어천가. 이 용비어천가가 악장에 들어간 거예요. 용비어천가가. 그러니까 악장도 국문악장이 있고 한문악장이 있고 현토악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국문악장은 우리말로만 된 거. 그다음 한문악장은 한문으로만 된 거. 현토악장은 토를 단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런 게 있다는 건 쭉 넘어가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대부 가사, 정철의 가사, 여성 가사, 모두 너무 쉬운 거고요. 그 다음에 8.4. 시조의 정착과 성장. 시조가 이제 정착해. 강으로 물러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벼슬 하면 강으로 가겠죠? 강우라는 게 뭔지, 여러분 강우가 뭐예요, 강우? 강우로 물러간다? 8.4.1을 보니까. 강과 호수라는 뜻이잖아요. 강우. 자연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연. 자연을 옛날 사람들 강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재밌는 게 가단이라는 게 가단. 이거는 국문학, 고전문학 공부하면 되게 재밌어요, 말들이. 그래서 저도 이제 영문학 제가 박사도 했지만 한문학 쪽을 이제 석사 과정에서 공부를 했는데 고전이나 한문학 이렇게 공부하면 되게 재밌습니다. 이 가단이 있고 가객이라는 게 있어요. 가객. 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가단이 뭘까요? 가단. 그룹 사운드예요, 요즘 말로. 그룹 사운드. 뭐 윤도현 밴드, 뭐 한스 밴드 이런 게 가단이고요. 가객이 뭐냐? 가수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재밌는 게 가단은 딱 2개밖에 없어. 뭐밖에 없냐? 영남 가단과 호남 가단밖에 없었어. 딱 2개밖에 없었어요. 요즘은 뭐 그룹 사운드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딱 영남과 호남을 대표하는 가단만 있었다. 가객은 가수다. 자, 그런 의미. 그 다음에 호남 가단 있고, 영남 가단은, 그러니까 영남 가단은 자연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걸 강호 가두라는 게 뭐냐면 자연을 노래하는 시조라는 뜻이에요. 강호 가두라는 게. 그리고 풍류는 말 그대로 호남 쪽이고 기녀시조 그다음 있죠. 뭐 황진이나 뭐 이런 기녀시조가 있겠죠. 관인문학, 관에서 사람들이 하는 문학이 있고 살인문학. 살인미라는 게 뭐냐? 선비사자에 숯불림자 이걸 좀 한자로 써주세요. 그걸 살인이라고 합니다. 살인파 할 때. 그러니까 선비들이 숯불 속에 있어. 어떤 정쟁에서 좀 힘들어가지고 이제 숨어 살거나 그래서 이걸 살인이라고 합니다. 선비들이 관직으로 가지 않고 이 숯불 속에 있단 말이에요. 살인문학이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김종진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8.7의 방외인 문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국문학 공부하시는 분. 방외인이 뭐냐?
이건 한자로 쓰십시오. 방외인. 이게 네모방자인데 네모 밖의 인물이다. 네모는 뭐냐? 제도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제도권 밖의 인물이다. 자, 이걸 방외인이라고 하고, 이 방외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김시습이에요. 김시습은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뭐 만복사 적폭이라든가 이런 거 썼지만, 김시습의 시습이 뭐냐? 시습. 여러분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아요. 시습. 이렇게 쓰거든요. 한자 시습. 시습이 뭐예요? 김시습 할 때 시습. 논어에 보면 학이 시습지 불역 여로와 이런 거 들어봤어요?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렇게 논어에 나와요. 근데 이때 시라는 것은 이게 이제 공부라는 게 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냐면 대충 공부하면 어설프게 되는 거예요. 이게 때때로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배우고 이거 국문학 역사 이거 배워가지고 때때로 공부해 한 2달 있다 공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때 시는 그때라지. 그때 배워서 그때 익힌다. 논어에 보면 학이 시습지 불역여로와 나오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이 시습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논어의 구절을 따온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지어준 거예요. 넌 배우고 그때 익혀라. 그래서 시습이에요. 시습. 김시습. 대단한 분이죠. 제가 고려대 대학원에서 이제 한문학을 공부를 했는데 그때 막 뭡니까 그 심경호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하여튼 김시습의 예찬 논자에 그래갖고 막 책을 막 600페이지 김시습만 가지고도 막 쓰시고 그런 분이 계셨어요. 하여튼 김시습이 대단하죠. 김시습만 가지고도 공부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피와 반발의 자취. 그러니까 이때는 방해인들을 다 도피하는 거예요. 제도권 밖 인물이니까. 그 다음에 미천한 처지에서 겪어요. 그런 고난. 그 다음에 삼당시인과 인간. 자, 삼당시인이라는 게 뭐냐? 삼당시인이라는 게 여러분 먼저 아세요? 삼당시인이라고 거기 8.7.4에 써져 있는데 삼당시인이 뭔지 혹시 아세요? 삼당시는 뭐냐면 당시를 모방한 당나라시 있죠. 당나라시. 당시를 모방한 3명의 사람이다. 당시를 모방한 3사람. 삼당시. 자, 그럼 삼당시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한 번씩 나왔었어요. 삼당시인. 자, 189쪽 펴보세요. 189쪽. 거기 8.7.4. 삼당시인과 임제를 하는데 거기 그 밑줄 한번 쳐볼까요? 백광운 바로 밑에 줄에 최경창 이달을 삼당시인이라고 하였다.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다 1, 2, 3이라고 써보세요. 백광운 1, 최경창 2, 이달 3. 그러니까 이 당자가 당나라 당자거든요. 당시를 모방한 3명의 사람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 다음 중 삼당시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가 대학원에 가서 시험 보는데 이게 나왔어요. 시험 문제 진짜로. 다음 중 삼당시인에 여기서는 시험 문제에서는 삼당시인이 누구인지 쓰시오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게 그 정도로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여튼 근데 그러니까 당시는 그러면 당나라 시는 어떤 시냐? 되게 유미적인 시들이 많아요. 그것도 이제 그래서 여러분 공부는 다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국문학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당시도 막 다 읽어봐야 돼요. 당나라 시가 뭐 어떻고. 근데 당나라 시가 이제 대표적으로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시들이 되게 많습니다. 유미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엄청나게 복잡해집니다. 근데 그런 아름다움 이런 걸 노래한 시들이 당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문제로 가서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시 앞장 8.7.4 아까 했고 삼당시인과 임제도 이제 되게 유명한데요. 임제가 이제 백호라는 호를 가지고 있는데 하얀 호수. 임제 시인 여러분 임제 문학관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혹시? 임제 문학관이 전라남도 나주에 있어요. 나주에 가면 나주곰탕만 드시지 말고 임제 문학관. 그러니까 백호 문학관이라고 하는데 이런 데도 가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성 한문학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불교 문학, 산문 여기 나오는데 역사, 견문, 가전체, 몽유록 나옵니다. 가전체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몽유록이라는 걸 좀 설명을 좀 해야 돼요. 8.9.2. 그럼 몽유록이라는 게 뭘까요? 몽유록.
이거 저기 3학년 1학기 때 고전 소설에서 배우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몽유록과 몽자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몽유록하고 몽자료의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몽자료라고 하는 것은 꿈소설이에요. 꿈소설. 구운몽 같은. 구운몽은 알아요? 네. 김만중의 구운몽이죠. 구운몽. 성진이가 팔선열 뭐 사랑을 해가지고 육관대사가 이승에 보내가지고 이름이 양소유야. 맞죠? 양소유. 이 소유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소유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잠시 논다는 뜻이 잠시 논다. 야, 이것도 알고 계셨어요? 소유라는 게 소유한다는 뜻이 아니라니까. 참 우리 인생은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그러잖아요. 잠시 노는 인생이라는 건 잠시 노는 세상이에요. 여러분도 100년 정도 소풍 나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진이가 양소유가 되잖아요. 이런 게 몽자료예요. 몽자료. 성진이가 그냥 꿈에 육관대사가 도수를 부려가지고 양소유가 됐잖아요. 이게 몽자료. 몽유록이란 건 뭐냐? 꿈에 어떤 사람이 꿈에 어디에 놀러 가서 그 상황을 목격하는 거예요. 그걸 몽자료라고 해요. 몽유록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제 신소설 중에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국선의 금수회의록이라는 게 작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꿈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 금수들이 막 회의하는 걸 지켜봐. 몽유록. 이제 좀 감이 오세요? 몽유록은 내가 꿈에 가서 어떤 상황을 지켜보는 거고, 몽자료는 이 주인공이 막 꿈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내세로 가든 후세로 가든 어쨌든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몽자료예요. 이것 좀 키피드랑 복잡해요. 근데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다시 교재를 보겠습니다. 몽유록, 몽자료, 가전체 몽유록의 골계전 8.9점. 이 골계전이라는 건 또 뭔 소리냐? 골계라는 거는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골계와 해악이 뭐가 달라요? 골계하고 해악의 차이가 뭐예요? 알려드릴게요. 해악은 그냥 웃음만 주는 거예요. 웃음. 해악이. 골계는 웃음 플러스 풍자가 들어가야지 골계가 됩니다. 자, 대표적인 골개미 누구 작가님이 누구 생각나요? 춘천에 이 김유정이 대표적인 골개미의 대가예요. 골개미. 일단 말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소작인과 지주의 갈등을 점순이하고 이제 막 사랑으로 이야기해요. 맞죠? 이게 골개미라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보고는 막 웃는데 점순이하고 나와의 관계는 그걸 뭐냐? 이 지주 마름이죠. 지주의 지주는 알지만 중간 마름의 딸과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소작인과 그런 그 하층민의 갈등을 이렇게 두 사람을 표현한 거예요. 겉보기엔 사랑 이야기 같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오신화 나와요. 금오신화. 여러분 보세요. 이 목차만 갖고 재밌지 않나요, 공부? 야, 목차 가지고 이렇게 막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자, 금오신화. 금오신화라는 게 뭔 뜻이에요? 금오신화? 이것도 이제 학생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신화라고 하니까 이걸로 알고 있어요. 신화. 이게 맞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화가 아니에요. 이 신자는 무슨 신자냐? 새로운 신자예요. 새로운 신자. 새로운 이야기. 금오산에서 쓴 새로운 이야기. 누가 금오산에 썼어요? 김시습이 금오산에 썼어요. 그래서 이 금오신화의 5작품이 뭐가 있느냐? 이거 작년에 국문과 여러분 그 문학 한마음축제 가셨나? 거기 가서 제가 이거 맞췄잖아. 이거 하신 분 많지 용남이라고 해서 그 금오신화의 5작품이 뭐냐면 만복사 저포. 만복사라는 곳에서 윷놀이 하는 거예요. 윷놀이. 저포가 윷놀이거든요. 치유부벽정기. 부벽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취해서 노는 이야기. 이생 규장전. 이생이 담장을 엿보는 이야기. 담장을 엿본다는 거예요. 규장이라는 게. 한자로 쓰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생이라는 남자애가 담장에 예쁜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엿보는 이야기. 용궁 부연록. 용궁의 잔치에 가서 용왕과 하는 이야기. 마지막이 남염 부출치. 그래서 염라대왕과 주인공이 가서 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 만취용남, 이용남이 술에 만취했다. 이렇게 여기 앉아보거든요. 여러분 국문학과를 나왔는데 김시배 금오신화의 5작품이 뭐냐 했는데 막 네이버 봐야지 이러면 안 돼요. 줄줄 나와야 되는 거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이 5작품이 이제 금오신화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연희, 양상, 국가 연희가 있고 소학지, 꼭두각시 이렇게 나왔는데 이 소학지의 내용과 풍자 이렇게 나옵니다. 소학지. 소학지라고 하는 것은 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이거 잠깐 209쪽을 펴보세요. 209쪽. 이건 좀 한자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209쪽에 자 보세요. 저기 8.1, 11.2에 소학지는 우희 또는 배우희라고 했다 이렇게 나왔죠. 우는 배우를 가리켜요. 우가. 희랑은 연극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재담하면서 웃기려고 한 사람이 이제 잠은 자다. 스스로 묻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멸시도 배역을 나누는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단락을 보면 소학지의 모체는 무당이 구슬하면서 공연하는 연극인 무당 굿놀이 또는 거리굿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나왔죠. 무당이 굿놀이를 거기에서 나온 게 소학지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뭐 길게 나왔는데 그 정도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다시 앞쪽으로 와서 8.18-10 했고 8-11에서 소학지, 꼭두각시 노름, 탈춤 이렇게 나와요. 우리 영어로는 이제 마스크 댄스라고 그래요. 마스크 댄스. 탈춤이라는 게. 마스크 쓰고 추는 춤이다. 그 다음에 9번으로 내려가서 중세문학에서 근대문학으로 이행기. 자, 이게 바로 제1기 조선 후기입니다. 중세문학에서 근대문학으로 이행기가 제1기 조선 후기.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민족순환에 대응한 문학에서 시대 변화의 계기, 전란. 그러니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잖아요. 아시다시피. 전란, 그 다음에 허구적 상상에서 제기한 문제 이런 거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한문학의 동요와 지속. 동요라는 게 구점이 나온 동요가 뭐냐? 흔들림이라고 써요. 흔들림. 여러분 이제 국사 이런 거 공부하면요. 동요란 말 되게 많이 나옵니다. 신분 질서의 동요. 신분 질서가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동요. 지속. 비판과 반성. 한문학의 지속과 변모. 그러니까 한문학이 여러분 참 재밌는 거는 뭐냐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어졌어도 계속해서 한자가 나와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백성들이 읽는 어떤 작품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9.3으로 가면 소설시대로 이제 전환이 되어 전이라고 표방한 소설의 유래, 전자 붙는 거. 홍길동전 있고요. 불교의 상상력. 우화소설은 9.3.5 동물로 인화한 겁니다. 우화소설. 중국 소설의 번역과 번안. 번역과 번안은 뭐가 다르냐? 번역은 있는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고, 번안은 우리말에 맞추어서 우리말의 실정에 맞게. 예를 들어서 세일즈맨의 죽음이 있어요. 세일즈맨의 죽음 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주인공이 막 외국인이야. 외국인이면 그 외국인의 이름을 뭘로 바꿔요? 뭐 철수로 바꿔요. 이해가십니까? 이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그 뭡니까 소설이 있단 연극이 있단 말이지. 그걸 주인공이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막 만약 탐이라고 합시다. 탐을 철수로 바꾸는 거예요. 만약에 주인공이 뉴욕에 살아. 뉴욕을 뭘로 붙여? 서울로 붙여.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번안이라고 한다. 번역이 아니라 우리말의 실정에 맞게 바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소설의 번역과 번안, 구운몽, 사시남정기, 창성감 이런 게 있어요. 구운몽이라고 하는 것은 9사람의 그 꿈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구운몽, 그러면 9이 누구냐? 바로 1 플러스 8이죠. 1이 성진이고 8이 팔선녀. 성진과 팔선녀를 구라고 한 겁니다. 구운몽.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9.4에 쭉 나오죠. 문학 근본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쭉 넘어가고. 그 다음에 9.5. 문학 담당층이 확대된다. 여류문학이 3개. 여류문학이 확대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좀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요. 위항문학이라는 게 나와요. 위항문학. 말이 좀 어려워요. 위항문학이 뭔지 아세요? 위항문학. 위항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 거리. 이 거리 항자예요. 거리 항자거든요. 위항문학은 중인의 문학이에요. 중인 알죠? 중인. 그래서 중인이 뭐냐면 저도 이제 그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하는데 중인이 뭐냐고 교수님 물어보세요. 중인이 뭐냐? 중인이 뭐냐고 하면 어때요? 계급이 중간이어서 중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 뜻이 전혀 아니고 동쪽에 사는 사람이 뭐예요? 동인. 서인. 맞나요? 남인. 북인. 여기가 중인입니다. 그러니까 중인은 뭐냐? 요즘으로 말하면 광화문에 사는 사람들이 광화문 같은 중앙에 사는 사람. 물론 벼슬은 되게 좀 낮았지만 돈은 되게 잘 벌어요. 요즘 말 동시통역사, 의사 이런 사람 다 중인이에요. 요즘 얼마나 잘 법니까? 의사나 동시통역사가. 그래서 중인은 계급이 중간이어서 중인인 줄 알았는데도 공부해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중간 위치에 있어서 중인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이 중인 문학을 우리가 위양 문학이라고 하고요. 전문 가객도 아까 이야기했죠. 가객은 가수고 판소리 광대, 그다음 소설 관련된 직업, 그다음에 실학파 문학이 등장합니다. 실학, 실제적인 학문이죠. 실제에서 이제 어떤 학문을 찾는 뭐 그런 학자들이 쭉 나오죠. 뭐 정약용, 홍대용, 박지원, 연암, 박지원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요시가 등장합니다. 9.7에 보면. 그리고 한시가 민요를 수용한다. 9.7에 보면 9.3에. 그리고 국문시가를 한역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가를 한문으로 번역했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악부시의 성격. 아까 악부시라는 거 9.7.5에 나왔는데 악부시는 중국의 한문제 때 지어진 관청이라고 했습니다. 악부시. 그래서 악부시는 민간의 노래를 가지고 와요. 악부시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9.8에는 시조의 변유와 사설 시조. 그러니까 사설 시조가 등장하면서 시조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설 시조가 등장하면서. 왜냐면 사설 시조는 첫 번째만 3, 4, 3, 4가 맞고 나머지는 다 말 바꿔버려요. 엄청나게 길게 빼고 마지막 구절만 3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설 시조가 없어지게 한 계기가 된 것이고, 뭐 사대부 시조, 작자층의 확대, 전문가객 작품, 사설 시조 이건 넘어가면 될 것 같고, 넘겨서 가사의 다양한 모습. 사대부 가사가 있고 동요, 아까 이야기했죠? 흔들리는 거, 안정, 유배 가사가 나오는데 유배 가사, 유배, 여행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유배 가사의 대표적인 이제 유배 가사들 등장을 하고 또 이제 유배를 갔을 때 뭡니까? 유배를 갔을 때 이제 가사만 있는 게 아니라 시조도 있어요. 시조들도 많이 나오고 유배를 갔지만 시조를 엄청나게 잘 쓴 사람이 누구죠? 정철이요? 정철도 있지만 시조, 그러니까 여러분이 헷갈리시는데 하나 설명드릴게요. 자, 시조의 대가는 윤선도고 가사의 대가가 정철. 물론 이제 정철도 시조를 쓰긴 썼지만 정철은 가사로 유명해요. 송미, 삼인국, 송민국, 관종별 이렇게 가사로 유명하고요. 윤선도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윤선도 하면 어디에서 살았어요? 보길도에 살았어요. 보길도에 가면 뭐 동천석재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야기할 게 너무 많은데 여러분이 국문학을 공부하면 이런 데를 다 가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보길도 한 3번 가본 것 같은데. 근데 이 잠깐 여성을 말씀드리면 이 보길도에 동천석재라는 게 있어요. 그 동천석재가 있는데 재밌는 거 하나 여담을 알려드리면 그 여기 동천석재를 이렇게 그 윤선도가 살았던 걸 가려면 한 30분 정도 걸어가요. 이렇게 산 위로 올라가요. 근데 윤선도가 동천석재에 가면 집이 2개가 있어요. 근데 집이 2개가 있는데 여기 이제 하인들도 살고 윤선도도 살았어. 윤선도도. 그러면 누가 윤선도가 여기에 살았을 것 같아요? 여기 살았을 것 같아요? 1번. 1번이 아니고 2번에 살았어요. 왜 그럼 2번에 살았냐면 윤선도가 만약에 살다가 아파요. 아파.
그러면 윤서도가 1번에 살았다고 칩시다. 뭐 하인들이 막 여기 와서 땀 흘려서 올라가면 힘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밧줄 타고 내려, 여기 밧줄이 하나 있어, 밧줄. 밧줄 타고 내려와서 윤서도를 하인들이 업고 내려가게. 그래서 여기 2번에 살았어. 1번에 살지 않았습니다. 1번에 살았고, 윤선도는 그 뭡니까 이게 뭐 기생들이 이제 막 춤을 추게 막 이렇게 하는데, 기생들이 바위 위에서 춤을 추잖아요. 그러면 그 물을 보는 거예요. 바위에서 춤추는 모습. 되게 한량이에요, 한량. 그렇게 보고, 또 그 윤선도가 이제 그 노래를 이렇게 하는데, 그 노래가 이제 벽돌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 벽돌을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 양쪽에다가 벽돌을 만들어 노래를 부르면, 요즘으로 말하면 뭡니까? 이 서라운드 음향으로 노래를 듣기도 하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야기하려면 뭐 끝도 없습니다. 자, 하여튼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훈 가사, 뭐 여러 가지 규방 가사, 애정 가사. 그러니까 가사는 애정 가사가 또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한문과 국문 기록과 표현해서 이 대외관계의 경험, 뭐 몽유로가 했고 가전체 모습, 그다음 설화 야담 이런 게 쭉 나옵니다. 야담. 야담이라는 건 민간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박지원의 한문 단편이 또 이제 중요합니다. 박지원 9.11.3에서 연암 박지원의 소설이 되게 재밌어요. 공부해보면 뭐 호질 양반전부터 시작해서 엄청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옥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옥. 여러분 이제 1학년 때 그 이옥 제가 마당제에다가도 이거 이옥에 대해서 논문 하나 올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옥이라는 그 사람이 좀 요즘으로 말하면 뭐랄까요, 그렇게 높은 벼슬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야기꾼이었어요. 이야기꾼. 그래서 엄청나게 글을 잘 씁니다. 그 다음에 소설 성장, 그래서 가공적 여성 주인공 영웅소설. 여성 주인공이 막 등장해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박시전. 예, 그렇죠. 박시전. 박시전이 여성 주인공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성 주인공이 막 등장을 하게 되고, 구운몽 사시남전기, 그다음에 대장편 소설. 이 대장편 소설은 대장편 소설. 이게 뭐냐면 보통 대장편 소설은 몇 대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 3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3학년 2학기로 가시면 고소설론가 작가에서 아마 좀 공부를 하셨을 것 같은데, 보통 3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1대, 2대, 3대 해가지고 막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뭐냐? 대하소설이에요. 대하소설. 토지 같은 거. 그런 걸 옛날 대장편 소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애정소설, 세태소설, 한문소설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 서사무가에서 판소리계 소설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서사무가의 전승과 변모, 서사민요, 그다음 판소리. 판소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판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안일이, 그다음에 발림, 추임새라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알아두시니까, 이 추임새는 뭡니까? 얼쑤 뭐 이렇게 흥을 돋는 거죠. 얼쑤. 발림 뭡니까? 이 몸동작, 몸동작. 판소리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채를 폈다가 지었다가 이런 거 있죠? 발림. 안일이는 뭐냐면 판소리 노래를 하다가 우리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야 흥부가 놀부의 집으로 찾아를 가는디 이런 거 있죠? 요게 안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판소리 나오면 안일, 발림, 추임새 정도 알아야 돼요. 이것도 모르고 판소리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안일이, 발림, 추임새 이런 게 있다는 것이고, 판소리 12마당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민속극에서 무당, 분놀이, 꼭두각시 노름, 발탈, 농촌 탈춤, 떠돌이 탈춤, 도시 탈춤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게 다 이제 그 그러니까 가면이잖아요. 가면. 그러니까 가면을 왜 쓰냐? 가면은 뭐냐? 페르소나예요. 페르소나. 가면은 페르소나. 페르소나를 누가 이야기했어요? 페르소나. 퍼소나라고도 하고 페르소나. 이게 바로 융이 이야기입니다. 융이라는 사람이 집단 무의식도 이야기하지만 가면을 쓴다는 거죠. 가면을 쓰고 이야기하면, 가면을 쓰고 하층민들이 양반을 비판해도 잡혀가질 않아요. 난 가면 썼을 뿐이다. 그래서 이 뭡니까? 탈춤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
가지고 여러분이 쭉 공부를 하시면 되고, 하여튼 이제 이 작품들을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이게 엄청나게 광범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국문학의 역사가 되게 쉽지 않은 과목이고, 근데 이제 이 과목은 좀 이게 몇 년, 이게 뭐죠? 한 10년도 더 됐을걸요? 이 책이? 이게 2012년 발행이죠. 앞에 보면. 그러지 않나요? 이렇게 막 발행됐는데, 그래서 이제 거의, 이게 이제, 한국 문학 통사라는 작품 혹시 들어보셨어요? 조동일 교수의 한국 문학 통사라는 작품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압축해서 그 한 게 바로 국문학 역사인데, 원래 이제 한국문학 통사는 이거보다 훨씬 더 책이 두껍습니다. 여러 개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거 압축돼서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이 기본적인 어떤 배경 지식이라든가 이런 게 좀 없으면 공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